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록 대면은 아니지만 온라인이라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 김문석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람의 손상 부위를 치료하기 위한 재생의공학 기술이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의 순서는 재생의공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생의공학을 이용을 해서 인체 손상 부위에 적용을 하는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제 재생의공학을 이용을 해서 인체 손상 부위를 재생시키는 그런 결과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에서도 그다음에 여러 강의들을 많이 이제 시청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몸은 사실은 여러 가지의 구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난자하고 정자들이 만나서 수정이 된 후에 사람이 만들어지듯이 그 안쪽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은 세포가 있고요. 또는 프로테인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은 구성들은 실질적으로 생물에서 또는 과학이라는 생명공학에서 여러분들이 다루는 그런 분야고요. 또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화학적인 구조, 여러분들 아마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이라는 그런 케미칼 화학적인 용어들 아마 공부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의 화학적인 부분까지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과 생명공학은 같이 일맥상통한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의 손상이 발생됐을 때 치료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자라는 것이 재생의공학의 핵심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 600만 불의 사나이는 몸 안에 기계적인 부분 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 영화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와 같이 실제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비들, 기계들 또는 조절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전개가 되어졌고요. 이런 개념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1500년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실제 적용을 하는 그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많은 성공적인 케이스들이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것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사실 1982년에 크라크라는 분이 인공심장을 사실은 이제 어떤 쇠 형태로 만들어진 것들을 이식을 했었고요. 절반의 성공을 거뒀어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생존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러한 재생의공학을 적용했을 때 성공 가능성에 대한 스토리들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재생의공학이라는 개념이 약 30년 정도 전에 개념적으로 설정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람이 이제 노령화가 되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고나 어떤 결함에 의해서 우리 조직들, 우리 몸 안에 있는 조직이나 장기가 다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조직이나 장기를 재생하기 위한 여러 치료 기술들, 대체 기술들, 그에 따른 재생의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기술들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재생의공학이라는 그런 용어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재생의공학은 의학이에요. 의학을 바탕으로 해서 공학적인 부분과 제약적인 부분들 이외에도 여러 학문 분야들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재생의공학을 이용하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과 또한 부분적으로 적재적소를 맞춤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고요. 공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학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다리를 건설한다고 한다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이와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리가 건축되는 이와 같은 공학적인 바탕과 유사하게 우리 재생의공학은 사람이 손상되면 그 손상된 부분에 장기들이 있고요. 조직들이 있겠죠. 그와 같은 장기나 조직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거나 또는
몸 안에서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와 같은 개념들은 1970년대에 1997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페이스오프라는 얼굴을 이식해서 그러니까 서로 교환하는 이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는 2006년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얼굴을 사고로 어떤 손상이 발생을 한 얼굴을 재생시키는 이와 같은 이식 수술들이 실제 시행이 되어졌고요. 2008년에 두 번째 환자, 그 다음에는 많은 환자들이 이와 같은 이식 수술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이런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결과의 초기의 결과물들이 이와 같이 표시된 것인데요. 우리 몸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다칠 수 있죠. 다치거나 손상되거나 또는 질환이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그 손상된 부위에 맞는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형상의 세포, 좀 이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줄기세포를 포함한 여러 세포들이 있겠죠. 이런 세포들을 이식시켜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경우에는 이제 동물에 적용을 해서 기초연구 결과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귀나 코와 같은 장기들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엔지니어링적으로 요소 부품들처럼 만들어내는 연구 결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재생의공학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을 손상된 부위를 완벽하게 재생시키자라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재생의공학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 기술들을 잠깐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라는 것입니다. 자, 재생의공학에서의 그 핵심은 우리 몸을 치료하고 재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은 커다란 3차원적인 구조체예요. 그렇죠? 3차원적인 구조체, 이것의 용어는 스캐폴더라는 표현을 하는데 건축이라면 거푸집 같은 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3차원적인 형태가 있고요. 여러분들 몸 안에 이 형태 안에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들어있어요. 줄기세포 또는 소마틱 세포라고 체세포 등등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큰 형태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장기 또는 조직이 돼야 됩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역할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 안에는 생리활성 물질이라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 세포들을 도와서 장기 재생 또는 조직 재생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합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구성들이 적절하게 조합이 되어져야지만 실제 우리가 몸 밖에서 여러분들이 손상된 장기가 있을 때 그 장기들에 맞는 그런 치료들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고요. 요 각각에 대해서 아마 줄기세포 또는 뭐 이와 같은 3차원 구조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각각의 요소 기술들을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세포 중에서도 배아줄기세포가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는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서 점점 사람에 가까운 형태로 초기에서부터 분할을 해 가죠. 이와 같은 분할을 해 가는 단계에서 사실 여러분들 탄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음식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골고루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러한 단일세포인 배아줄기세포에서 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물론 일부분의 물질입니다만 비타민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셔야지만 산모에 있는 여러분들이 탄생하기 전에 배아줄기세포에서 여러분들의 몸이 적절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라는 거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성체줄기세포예요. 배아줄기세포가 일정 시간이 거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나 장기, 손이나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그 후에는 된 장기들이 각각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성체줄기세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우리 몸 안에서 각종 장기나 조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재생하려는 역할을 합니다라는 것으로 익히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요 영상은 줄기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서, 이건 물론 실제로는 몸 밖이 되겠습니다만은 몸 밖에서 줄기세포를 키워봤어요. 키워봤더니 여기 보시는 여기 밑에서 마우스가 안 보이시면은 밑에서 왼쪽에 요 부분 이제
증식을 해서 나눠질 겁니다라는 것이에요. 나눠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생물 시간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증식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고 줄기세포 역시 마찬가지로 증식을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배아나 또는 성체줄기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서 탄생을 한 후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 즉 여러분들 골고루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 비타민부터 포함을 해서 여러 물질들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면은 이 섭취된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여러 장기들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상하다면은 여기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을 외부에서 공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교수님이 실험실에서 한 연구가 되겠고요. 여기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이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가 배양되어 있는 2차원의 형태로 보여질 텐데 2차원의 형태가 있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저녁에 드신 분도 있을 텐데 초콜릿 드신 분도 있을 거고 또는 이 수업 듣는다고 또 커피 드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카페인이 들어있죠. 그렇죠? 초콜릿 안에는 카페인과 스레오브로민이라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뇌나 신경을 각성시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이제 태동을 이와 같은 물질의 유사한 구조인 퓨린이라는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화학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 구조가 스트럭처가 유사해요. 이런 유사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 물질들을 줄기세포에다가 처리를 해요. 즉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면 약 먹는다라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약이 투여된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줄기세포가 어떤 형상들이 막 변해 있어요라는 것이고요. 좀 더 확대해서 봤더니 줄기세포가 뭔가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신호 전달을 하기 좋은 신경세포처럼 보이죠. 즉, 좀 전에 말씀드린 카페인이나 스레오브로민과 같은 것들이 신경계의 물질들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는 거에서 착안을 해서 그와 유사한 구조를 사용했을 때 이와 같은 신경세포들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건강하거나 또는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서 건강한 세포들을 채취를 해서 채취된 세포를 역분화시킨다라고 했죠. 역분화하는 인자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현재까지 알려져 있고요.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분화에 의한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러한 단계로 현재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죠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재생의공학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큰 틀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큰 틀의 스캐폴드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의 생리활성인 역할들, 좀 전에 잠깐 보여드렸던 카페인과 같은 물질들을 함유를 시켜서 우리의 몸 안에 손상된 장기, 조직들을 재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학문 분야를 재생의공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중에서도 3차원 스캐폴더에 대해서 주로 이제 내가 연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영상은 지금 3차원적인 구조체예요. 여러분들 피부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피부에는 혈관들이 있고요. 또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세포의 구조가 3차원 내에서 적절한 환경을 갖고 잘 성장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부 조직만 생각하더라도 3차원 구조고요. 심장 조직, 간 조직 또는 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차원적인 형태의 지지체라는 스캐폴드라는 그러한 구조체가 필요합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3차원 구조체를 만드는 것이 재생의공학의 시작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3차원 스캐폴드라는 그런 3차원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과학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와 같은 다수의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3차원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솔트,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솔트를 이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일렉트로 스펀이라고 해서 요즘 부직포 또는 마스크 많이 사용을 하죠. 이와 같은 방식의 것을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이드로젤이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프린티드 된 스캐폴드, 즉 3차원 형태를 프린팅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솔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 구조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물질은 우리 몸 안에 쓰여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체 소재다라는 그런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 생체 소재하고 솔트,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소금하고를 혼합을 해요. 혼합을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디스크나 디스크 수액 같은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체를 물에다 넣게 되면은 소금은 물에 녹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물 쪽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생체 재료라고 한 재료들은 이와 같은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과 같은 3차원적인 구조체를 이룰 거예요. 라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3차원 구조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솔트 중에 좀 전에 소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스, 얼음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암모늄 바이카보네이트 등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고체화된 물질들을 좀 전에 말씀드린 오른쪽 위편을 보시면 어떤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하고 혼합을 한 후에 가열을 하거나 또는 물에 넣어서 좀 전에 포함한 왼쪽에 있는 솔트 형태의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서 밑에 3차원 형태의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 앞에서 말씀드린 요 형태의 3차원 구조체들은 마지막 파트에 가서 실제 적용을 해서 몸을 재생시키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일렉트로 스펀이라는 방식이에요. 자, 일렉트로 스펀은 전기 방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부직포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스크에 요즘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주사기 한쪽 끝에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는 선을 연결을 해서 또 다른 쪽 끝에까지 전기를 연결해 놓고요. 주사기 안에 있는 용액을 살며시 밀어주게 되면 주사기로부터 용액이 분사되는데 그게 전기 방향을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과 같이 움직여가요. 이렇게 움직여갈 때 밑에 사진을 보면은 나노 형태의 실이 생겼어요. 그냥 파이버라고 하고요. 실이 생겼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파이버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요즘 여러분들 꼭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요즘은 마스크죠. 마스크고 한국이 KF94라는 마스크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 안에 정전기 필터가 있는지 없는지라는 얘기를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정전기 필터가 들어있는 마스크가 왼쪽 위에 보일 거고요. 이 마스크는 밖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꽃가루나 밀입자들 이런 것들을 막아줬다라는 것인데요. 황사 마스크로 개발된 것들이 최근에는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듣고 요즘은 꼭 쓰셔야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꼭 쓰세요. 자, 이 황사 마스크 물론 알고 계실 건데 황사 마스크가 바이러스에 작동하는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면 물론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리라 생각을 하고요. 원래 만들어진 것에 정전기적인 필터 부분이 없다면 바이러스나 또는 미세 입자들이 요 사이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요 구멍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입 쪽으로 오겠죠. 그런데 정전기를 갖고 있는 물질로 좀 전과 같은 중간체의 필터를 만들게 되면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바이러스 또는 세포들이 표면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간 마이너스부터 세포에 따라서 많은 마이너스를 띠는 그런 성상들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띤 바이러스가 만약에 정전기적인 부분으로까지 통과돼서 오면 정전기 쪽에 만약에 플러스가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화되겠죠. 또 마이너스가 있다면 반발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전기 필터에 걸리는 필터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마스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 마스크의 작동 원리 이전에 여러분들 요즘 음압병실이 모자라요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양압과 음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실험실 또는 병실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헤퍼필터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일렉트로 스퍼닝 또는
부직포 이런 물질들이었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포인트 한번 다시 점검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와 같은 물질 이외의 거 세 번째로는 하이드로젤이라는 것이 있어요. 라는 것이요. 자, 어떤 물질을 물에다가 만약에 담그게 되면은요, 물을 이제 흡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루 만에 어떤 물질이 동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흡수가 됐죠. 자, 이 물질들을 하루 더 물에다가 넣어놓고 물을 흡수시키게 하면은 첫 번째 날의 사이즈에 대비해서 두 번째 날에는 더더욱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물을 흡수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듣기 전에 식사하고 어머님을 대신해서 설거지 하신 분이 있다면 스폰지로 설거지 쓰죠. 그런 스폰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물질들이 좀 전에 물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자, 얼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얼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라든가 압에서는 낮은 온도에서는 얼음이라는 고체죠. 그리고 나서 액체가 되고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되는 이런 특징을 보이죠. 자, 드라이 아이스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이나 뭐 운반하거나 할 때 사용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압력과 온도에서는 가스였다가 바로 기체가 되는 이런 성상의 변화를 보여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페이스 다이아그램이다 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상들이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들이 변합니다라는 페이스 다이아그램이었고요. 만약에 좀 전에는 고체에서 액체를 변했는데 만약에 액체인 형태가 우리 몸 안의 온도 37도죠. 이 37도에서 왼쪽에 오른쪽 바이알 사진 보면 하얀색 덩어리가 됐어요. 이와 같이 되는 덩어리가 되는 페이스 트랜지션이 발생한다면 죄송합니다. 영상이 지금 지나가 버렸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몸 안에 주입을 했어요. 주입할 때는 주사기로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액체였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주입된 다음에 그것이 고체로 하이드로젤 형태로 변하는 형상이 되면은 우리 몸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여기 온도가 잠깐 보였을 텐데 여기 상온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에서 액체예요. 이 액체를 여기 37도라는 온도 베스에다가 담갔습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37도에 담갔더니 이 액체였던 성상이 앞에서 동영상에서 주사하는 형태와 마찬가지로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이드로젤이 됐어요. 즉 페이스가 솔루션에서 하이드로젤로 변하는 거예요 라는 것이고요. 자, 이와 같은 성상을 갖게 되면은 액체인 형태, 즉 낮은 온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온도, 룸 템퍼러처, 실온이라고 하죠. 이런 온도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들 또는 줄기세포들 이런 것들을 쉽게 혼합할 수가 있어요 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을 밑에서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주사기 형태로 간단하게 주입을 해요. 그러면은 세 번째 그림에 하이드로젤 형태로 밑에 있습니다만 어떤 피부처럼 보이는 그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변했어요. 이게 하이드로젤이에요. 이 안에는 줄기세포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약도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프린터예요. 요즘 프린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영상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스오프에서 위의 영상입니다만 귀를 프린트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는 제5원사라는 영화에서 또 우리 인간의 홀바디, 전체 몸을 프린팅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뼈뿐만이 아니고 뇌, 피부까지 프린팅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몇 년 내에 구현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이것을 실제로 의학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내가 몸이 아프다라고 했죠. 몸이 아팠을 때 어떤 부위가 또는 조직이나 장기가 될 텐데 그런 부위를 처음에는 병원에 가서 당연히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진단 장비들을 이용해서 진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슬라이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옆에 그림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은 다 아프면 안 됩니다. 환자의 경우에 환자들이 만약에 아프다 하면은 어디가 아픈지, 어느 장기가 아픈지에 대한 프로그램 파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 파일은 어디에 쓸 것이냐? 3D 프린터의 세 번째 그림이고요.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서 맨 오른쪽과 같이 아픈 장기나 조직을 재생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프린터는 최근에 너무나 많은 종류가
슬라이드의 밑에 있는 것처럼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이고요. 교수님은 여러 가지 몸에 쓸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위에 보여드린 것 같이 파우더라든가 필라멘트 아마 한 번씩 써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액체와 같은 이런 것들을 바이오 잉크로서 만들어요 라는 것이고요. 이런 바이오 잉크를 프린터에 적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몸을 재생하려고 재생의학에 쓰려고 하니까 우리 몸은 오른쪽 슬라이드 위쪽에 오른쪽이 되겠습니다만 딱딱한 것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가면 뇌가 있죠. 뇌와 같이 소프트한 것까지 있어요. 말랑말랑한 것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재생의공학으로 이런 것들을 재생시키기 위해서는 바이오 잉크가 딱딱한 것과 즉 오른쪽에 밑에 영상에 오른쪽에와 같이 딱딱합니다. 그리고 왼쪽과 같은 것들은 맨 왼쪽은 소프트해요. 말랑말랑해요. 이와 같은 잉크들이 있어야 되겠죠라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잉크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의 앞으로의 연구 단계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잉크들을 바탕으로 자, 동영상이 구현되고 있는데요. 왼쪽에는 손, 위쪽에 왼쪽입니다. 오른쪽은 간, 그 다음에 밑에 왼쪽은 뼈, 척수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밑에는 연골이 되겠어요. 이와 같은 것들을 프린팅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왼쪽에 위에는 우리가 정형외과 수술을 할 때 현재는 나사못을 써요.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는데 그게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분해돼서 녹는 이러한 나사못을 또 정밀하게 프린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위에 오른쪽에 두고는 뼈를 고정하는 플레이트들 프린팅 가능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또 밑에 있는 동영상은 우리가 혈관이 막히면 스텐트라는 걸 이식하는데 스텐트 역시 마찬가지로 프린팅 가능합니다 라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이 여러분들 손에 신경들이 다 있어요. 이 신경들 너무나 소프트하게 잘 움직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위쪽에 있는 영상 보시면 프린팅된 구조체입니다. 프린팅된 구조체를 만지는데 다시 복원돼요. 즉 신경에 쓸 수가 있겠죠 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영상들은 실제로 인공귀라든가 밑에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인공신장, 키드니를 프린팅하는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재생의공학에 관련된 3차원 구조체, 줄기세포, 그 다음에 생리활성화한 약들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으나 오늘 생략을 하였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수님이 연구 그룹에서 실제로 실험을 한 내용을 또 잠깐 설명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먼저 손상된 척수를 재생한 연구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3차원 구조체 큰 거는 얼음 입자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세포는 골수율의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약은 척수는 신경이 지나가니까 신경을 분화시키는 인자를 사용을 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몸 안에 척수는 중추신경이 있고요. 말초신경이 있어요. 오른쪽 위가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중추신경이에요. 굉장히 많은 신경다발이 있죠. 그 다음에 왼쪽은 말초신경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걷지 못하는 환자를 보시면 중추신경이 어딘가가 골절이나 어떤 손상을 당하신 경우에 그러면은 걷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중추신경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그다음에 센서링, 그다음에 그러니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라는 것들이 상호 교차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치게 되면은 그 다친 것들을 복원하기 위해서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딱지라고 생각하세요. 밑에 가운데 슬라이드의 중간 부분에 색깔이 다른 그레이색들이 보일 텐데 딱지가 형성이 돼요. 이 딱지가 전기의 신호를 운반시켜주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딱지가 생긴 아랫부위는 마비가 오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 그룹에서는 여기에다가 3차원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형태, 거기에 줄기세포하고 그 다음에 신경인자들을 함유된 형태로 동물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식을 해서 실제 실험을 했어요. 자, 왼쪽은 손상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뒷다리가 전혀 못 움직이는 거 보시죠? 오른쪽은 뒷다리가 부자연스럽긴 합니다만은 모터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움직이고 있다.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수영을 할 때 재활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라는 것이고요. 왼쪽은 손상된 모델이에요. 오른쪽은 조금이라도 재활이 돼서 어떻게든지 뒷다리를 움직여서 수영을 치는 그런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건 좀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멈췄네. 아이고. 슬라이드가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데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신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바닥을 간지럽히고 있어요. 발바닥 제가요? 자, 여러분들 미안해요. 여기 꺼졌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어떻게 키는지 모르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키는. 아유, 미안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영상 보이실 텐데, 여기에서는, 아까 운동신경에 대한 감각신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왼쪽은 발바닥을 꼬집거나 눌러도 이 동물이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뇌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나 오른쪽을 보시면은, 오른쪽의 영상은 발바닥을 간지럽히거나 누르면은 움직이죠. 즉, 감각을 느끼고 뇌로 신호가 전달되고, 그래서 뇌에서 발바닥을 움직여라 라는 신호가 전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모두 살아난 그런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골절이라는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이 골절에 대해서는 스캐폴더 구조의 형태는 전기 방사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프린팅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는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뼈에 관련된 약들을 씁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물론 아주 예전부터입니다만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개골이죠. 머리요. 머리에 대한 골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일어났고요.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골절 환자들이 발생을 해서 이 골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어졌고요. 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재생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3차원 스캐폴드를 얼음 입자로 만든 왼쪽에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스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스펀지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가 전기 방사로 만들어진 또한 스캐폴더예요.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넣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이 오른쪽 위에 있고요. 왼쪽 밑으로 가면은 마이크로 CT를 통해서 재생이 됐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시간이 흐를 때 맨 밑에 그림에서 왼쪽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보면은 뼈가 재생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줄기세포하고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재생의학적 적용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프린팅을 했어요. 프린팅을 잉크를 만들고요. 이 안에 줄기세포를 향후에 포함을 시켜서 이와 같이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 밑으로 가시면 수술을 하는 영상과 그 다음에 영상으로 따른 맨 오른쪽 노란색처럼 보이는 것이 뼈가 시간에 따라서 맨 끝으로 올수록 뼈가 점점 메꿔지는 이런 영상들 보이시죠? 뼈가 재생이 됐습니다라는 그런 여러분 결과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결과 하나 넘어가겠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피부가 손상이 많이 되죠. 피부가 손상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반창고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제품화되어 있는 걸 많이 사용을 해요. 이 경우에 제품화된 것들이 피부 조직을 보호하면서 피부 주변에 있는 줄기세포들을 활용을 해서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렉트로스펀으로 만든 이런 스캐폴드를 이용을 해서 밑에 왼쪽에 보시면
동물이 나와 있어요. 동물이 나와 있고 위엔 SP라고 써 있고 밑에는 네거티브 컨트롤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꼬리에다가 줄기세포를 넣어주면은요, 이 꼬리에 있는 줄기세포가 SP 쪽으로만 향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른쪽 슬라이드의 맨 밑에서 두 번째에 핑크빛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한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손상된 피부를 빨리 재생시킨다라는 그런 결과로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청각재생을 교수님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으면 고막을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어지고요.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들이 진동을 느껴요. 그 진동들을 소리 신호로 만들어내는데요. 그 달팽이관을 확대해 보면은 달팽이관 내에 액체들이 들어있고요. 그 림프액이라고 그래요. 림프가, 액체가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면은 청각세포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왼쪽에 영상 보시면은 막 파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 움직임에 따라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하고 그 전기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요인들에 따라서 청각세포가 죽게 되면 소리가 안 들리는 그런 질환이 발생을 하고요. 그 질환들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재생시키려고 합니다라는 것이고요.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3차원적인 구조체를 만들고요. 이 구조체를 손상된 청각, 즉 귀에다가 삽입을 시키고 삽입된 이 구조체가 여러분들 소리를 듣게 되면 소리에 음파가 오겠죠. 그 음파에 자극을 해서 여기에 생리활성 물질들이에요. 약이에요. 이 약들이 손상되어 있는 청각 주변에 여러 전구세포들이 존재해요. 줄기세포들이 존재하는데 그 줄기세포를 자극해요. 즉 내가 다쳤어, 빨리 와서 나를 치료해줘 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 줄기세포들이 막 이동을 해옵니다. 이동을 해와서 다친 곳에 와서 청각세포들을 재생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청각세포가 줄기세포로부터 재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청각을 만드는 그런 약들이 또 있고요. 이렇게 재생이 되게 되면은 신경세포와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청각세포가 정상적으로 음파에 자극을 하고요. 그러므로 통해서 귀로 소리가 전달되고 그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이와 같은 재생도 일어난 것입니다라는 것이에요. 요건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므로 이것도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는 스텐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햄버거 뭐 좋긴 합니다만 많이 드시면 이와 같은 찌꺼기가 혈관에 끼는데 이 혈관을 막고 있으면 큰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텐트라는 것을 이식을 해요. 이렇게 이식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기존의 치료법인데 교수님 그룹에서는 이러한 스텐트가 갖고 있는 즉 금속성 스텐트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식을 할 때 쇠가 사용되어진다는 것과 이식을 할 때 이 쇠가 손상된 혈관을 손상시킨다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룹에서는 프린팅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구조체를 실제 혈관에 이식하게 되면은 겉에 막을 쌓았어요. 막을 쌓았기 때문에 왼쪽이 기존의 것이고 오른쪽이 교수님 그룹에서 만든 건데 보면은 왼쪽에는 혈관 부분이 손상이 이루어졌죠. 오른쪽 부분은 필름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스텐트라는 이런 물질들은 우리 혈관 안에는 전구세포라고 여러 혈관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전구세포들이 있고요. 이 전구세포들을 포집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함유시켜서 프린팅을 했습니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중간에 사실 슬라이드가 좀 끊겨서 죄송하고 그래서 선생님 그룹에서 하는 것들 또는 오늘 수강을 하시는 여러 학생 그다음에 일반인들 포함을 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딘가 혹시 아프다면은 병원에 갈 수가 있겠죠. 병원에 가면 현재는 어디로 갈까 접수를 하죠. 외과나 내과 등을 통해서 접수를 하는데 좀 더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재생의공학과나 줄기세포 또는 유전자 치료과 등등도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요. 저희 그룹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사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연구 개발을 하고 또한 저희 그룹의 석박사 학생들이 밤낮으로 좋은 연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슬라이드가 좀 끊겨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여러분들이 주신 거를 제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몸을 대체하는 의공학이면 몸의 무해한 소재 개발도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하여 유망한 전공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좀 전에 아마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생체 소재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체 소재는 우리 몸 안에 적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이물 반응이나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소재를 개발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 혹시라도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필러라는 게 있어요. 필러가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런 물질들은 우리 몸에 굉장히 적합해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를 할 때도 그런 물질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재생의공학에 적용하기 용이하겠죠라는 것으로 답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다양한 재료로 병을 치료하고 우리 신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건강한 몸으로 오래 살아 저출산 문제도 해결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출산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기를 잘 출산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실제로는 건강하게 우리 몸이 잘 유지되는 것도 아마도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드로젤은 다시 온도 변화가 생기면 반대로 액체화되기도 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서는 사실은 37도로 고정되어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 온도에서는 당연히 액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몸 밖으로 만약에 몸 밖에서 온도를 낮은 온도, 높은 온도, 즉 37도를 한다면은 그거는 가역 반응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몸에 썼을 때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외부에서 들어간 물질들이 어떤 기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재생을 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 기능을 하는 정도만 유지되어지고 그 후에는 서서히 분해돼서 없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하이드로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액체화되기도 하지만은 분해되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으로는 지금 장기 이식하면 맞습니다. 몇 억씩 드는데요. 재생의공학이 발전되면은 장기 수술이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라고 아주 좋은 질문이고 맞습니다. 사실 현재 장기 우리 몸 안에 그 환자들이 많아요. 장기를 이식받아야 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기를 실제 공유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고 대기 시간도 많아지는 게 현실인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의공학을 통해서 인공 장기들이 개발된다면은 장기의 이식이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가격적으로 매우 저렴하게 시술이 될 거다라는 것으로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는 어떻게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데 온도가 상승.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시간에 보면 LCST, UCST라는 그러한 개념들을 배워요. 즉, 물질이 침전을 한다 또는 응집을 한다 그런 개념들이고요. 그 응집이 되는 것들이 일정 온도 범위에서 응집되는 분자 간의 거리는 물론 당연히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넓어지긴 하지만은 그 인력들이 분자 간의 인력들이 즉 새로운 인력들, 인터랙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수한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인력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그 인력이 분자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는 걸 오히려 가깝게 하는 그러한 특수한 재료들을 개발해서 저희가 온도 감응성 재료라고 해서 사용을 합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는 프린터용 잉크가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라는 얘기들인데요. 이건 아까 답변 드린 거랑 비슷하죠. 프린팅이든 재생의공학이든 우리 몸 안에 쓰는 재료들은 우리 몸에 잘 적용돼야 돼요.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그런 물질들을 먼저 선택을 해서 잉크도 만들고 재생의공학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재료들을 활용해야 됩니다라는 것으로 답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세포로 구성된 조직이나 기관이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함께 그 조직이나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있는 세포로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출력된 부분은 어렵지 않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하는 질문을 여기에 섞어서 준 것 같아요. 프린팅을 할 경우에 프린팅을 할 때 세포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클린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 반도체하고 뉴스에 가끔 나오면은 이렇게 가운 같은 거 흰색들 입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룸에서 프린터도 세포도 그다음에 프린터 잉크도 그런 룸 안에서 프린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프린팅은 사실 여러분들 뭐 다뤄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매우 빠르게 신속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데미지를 받기 전에 우리 몸 안에 이식되는 그런 절차로 수술이 일어나야 되겠죠. 즉 수술을 실제 적용한다면 환자가 수술이 되어지고 있는 수술실 안에 프린터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잉크 세포 설치된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것으로 답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질문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신경을 살아있지 않은 재료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경은 평생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신경도 사실은 우리 몸 안에 굉장히 신경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다라고 아까 영상 보여드렸고요. 우리 신경들은 그 신경 주변에 조금 전문 용어인데 뉴런이라는 게 있고요.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아스트로사이트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노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기능을 못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줄기세포하고 유사한 전구세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신경들을 조금씩 계속해서 재생을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대부분의 우리 몸 안에 있는 곳에는 줄기세포 또는 전구세포라는 그런 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손톱과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에는 모낭줄기세포, 모낭전구세포라는 것이 있고요. 손톱 밑에도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죠. 또 손톱도 자라게 하죠. 비슷한 원리다라고 답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음은 실험지는 실험지는요. 정확하게요. 멸균된 상태에서 출산이 된 실험지고요. 정부기관 같은 데서 물론 이제 기업에서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컨트롤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험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천에 다니는 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나도 실험을 하는데 정확하게 안전한 곳에서 키워진 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이고요. 실험지와 인간의 구조가 몇 %냐?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을 가면은 생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울 거예요. 생화학이라는 과목에 1장에서 2장 정도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요. 저긴 실험지라고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가면 인간하고요. 코끼리하고 박테리아를 비교를 해놨어요. 박테리아, 코끼리, 인간이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즉, 종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어떠한 초기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합니다. 단지 실험지, 실험돼지, 원숭이 이런 쪽으로 갈수록 인간에게 좀 더 그러니까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실험지로 어떤 구조 결과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돼지나 원숭이 쪽으로 가서 인간에게 맞는 그러한 실험으로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라는 것이 됩니다. 줄기세포가 줄기세포가 만능이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플루리포텐트라는 그런 개념으로 줄기세포의 용어가 있어요. 전지전능하다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실제로 줄기세포가 모든 걸 할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연구도 시작되고 실제 진행되는데 줄기세포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줄기세포가 그 환경에서 잘 자라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3차원적인 형태고요. 또 줄기세포도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밥을 먹고, 즉 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드신 영양분이죠. 그 영양분을 바탕으로 해서 크고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크고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줄기세포가 어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생리활성 물질이 또 필요해요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 세포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식사 잘 하시고 정확하게 운동하시고 고는하긴 하지만 건강을 잘 유지하면은 여러분들 몸을 잘 활성화 주기 위해서 줄기세포들이 역할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라는 것이에요. 다음 질문으로는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 경쟁력인데요. 실제로는
일본의 신야 야마나카라는 분이 역분화 줄기세포를 개발해서 보고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성체 줄기세포 일부분의 배아 줄기세포로 사람에 쓰일 수 있는 허가 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쟁력으로 따지면은 숫자상, 그러니까 논문상, 우리가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게 논문인데요. 그다음에 특허상 하면은 5등에서 한 7등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사람에 쓸 수 있는 것들은 1등, 2등 정도 하는 제품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줄기세포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할 만한 국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는 스텐트라는 물질에 찌꺼기가 낀다고 하는데 찌꺼기가 붙지 않게 하는 소재. 자, 금속 말고의 소재라고 표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몸 안에 그다음에 스텐트가 사용되어지는 곳은 혈관인데요. 혈관에는 여러분들과 내가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그 음식이 위로 가서 물론 입에서부터 분해가 일어나서 위에서 분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장에서 또 분해가 일어나서 흡수가 돼요. 그 흡수된 음식물이 혈관으로 갑니다. 혈관에서 각 혈관이 우리 몸의 곳곳을 돌아다니는 건 아실 거고, 그래서 각 곳곳에 여러분들이 섭취한 음식물들이 영양분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득한 물질이 바로 찌꺼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찌꺼기가 혈관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그러니까 어떤 음식물을 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찌꺼기가 덜 쌓일 수 있는 건데, 소재로, 스텐트를 만드는 소재로 역시 찌꺼기가 덜 쌓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속 이외의 물질들로 찌꺼기가 덜 쌓이게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찌꺼기가 쌓여져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요.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염증을 치료하고, 스텐트는 금속은 그 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찌꺼기가 쌓이겠죠. 그래서 요즘 개념은 그 스텐트가 서서히 치료가 된 후에 찌꺼기가 쌓이기 전에 혈관 재생이 되면서 없어지는 형태의 그런 쪽이 아무래도 더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되겠죠. 라고 답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텐트 시술 받고 후유증, 합병증 같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시술하고 나서 거부 반응이 있어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라고 여기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다고 질문을 해 주셨고요. 합병증이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요. 좋은 긍정적인 얘기군요. 자, 맞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사실 시술하게 되면은 사실 사용하는 현재까지의 스텐트는 금속용입니다. 근데 금속용이 몸에 비교적 적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스텐트를 이식을 하고요. 스텐트가 그다음에 아까 초반에서도 몇 분이 질문 주셨는데 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삽입하게 되면은 그 물질들이 당연히 여러분들과 내 몸에는 면역 거부 반응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를 해요. 사실 면역 거부 반응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면역 거부 반응이 스텐트를 이물질로 인식을 하는 거죠.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거부 반응에 의해서 무엇인가의 신호 전달이 발생하고 그 신호 전달들이 수술 받으신 분이라면 약간씩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금씩 유발을 해요. 가능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에 또는 알약으로 약을 같이 들어서 먹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이 현재 스텐트 시술의 문제점인 것, 그러니까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인 것을 알고 있어요. 라는 정도로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아까 중간에 영상이 끊겨서 죄송하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많은 질문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고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라는 환경이긴 하지만 건강하게 음식물 잘 섭취하고 운동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몸에 면역력을 자꾸 키워야지만 코로나라는 그런 하찮은 것들이 우리 몸에서 존재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건강하게 좋은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 설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